영화 이야기하는 척하는 영화 팟캐스트 양기자의 진호만 진행하는 본격 인맥자랑 방송 양자 시네마틱 유니버스 YCU 108화입니다. 2023 그레이트 상반기 그레이트 세 번째 시간에는 애프터선입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나무조연상 후보에 올랐던 작품이죠. 어떤 작품인가요? 네, 샬롯 웰스 감독의 장편 데뷔작 애프터선은 아빠 캘럼과 딸 소피의 과거와 현재를 캠코더를 통해 매개하여 나란히 드러내는 영화입니다. 31살의 소피는 아빠와 20년 전에 갔던 튀르키예 여행을 담은 캠코더 영상을 통해 오래된 기억을 떠올리고요. 영화에는 11살의 소피와 31살의 소피가 등장해 어릴 적에는 알지 못했던 아빠의 감정을 어른이 되어서 다시 생각해보는 장면을 통해 이제 가족과 기억에 관해 다루고 있는 영화입니다. 특히 여름에 쨍한 햇볕이 닿는 수면에 출렁이는 물결 이미지가 아름다운 영화입니다. 사실 지금 개봉했을 때가 2월이어가지고 2월 때는 뭐 느끼는 감정이 아마 지금 아마 7월달 방송한 7월달 보실 때의 감정이 다를 거예요. 확실히 네. 기분이나 이런 정서가 좀 다를 것 같은데 아무튼간에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약간 이거는 영화관이 아니라 미술관에 걸려야 더 영화입니다. 미술관에 걸려야 한다. 왜냐하면 약간 실험 영화 같다는 느낌을 줬어요. 사실 약간 서사가 명확히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자전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고, 네. 그다음에 되게 일기장 영화라고 하는 그런 영화들의 계보에 속하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사소하고 약간 이걸 사소하다고 얘기한다기보다는 그냥 그 일상의 어떤 순간을 찍는다기보다 자기한테 중요한 장면들을 일기처럼 이렇게 조각내 놓은 느낌이어가지고 저 그걸 보면서 진짜 이건 미술관에 걸렸으면 훨씬 더 좋게 봤을 것 같은 영화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영화를 보는데 되게 촬영이 실험적이어가지고 그거 보는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살짝 졸긴 했어요. 저도 끝나기 한 10분 전쯤인가 15분 전쯤인가 그 언더 프레셔 쪽에쯤 나왔을 때였나 네. 그때쯤이었을 것 같아요. 좀 고비가 좀 있었어 저도. 네. 그래요. 아영님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약간 비슷한 게 이 영화를 제가 2번 봤는데 이게 처음 다 보고 나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제 다른 관객 2분이 나누는 대화를 들었어요. 이런 거 근데 이제 한 분이 이 영화 뭐야? 그래서 아빠 죽었어?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거 너무 공감이 돼가지고 모르는 사람인데 대화에 끼고 싶은 거예요. 죽은 거 맞아요? 그런 말을 진짜 너무 공감해가지고 이게 영화 자체가 너무 설명이 없는 영화다 보니까 이 아빠가 왜 이혼을 했고 그리고 이 둘은 어떻게 이게 여행에 나서게 되었고 지금은 어떻게 된 건지에 대한 설명이 하나도 없으니까 두 번째로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딱 처음 보자마자 느꼈던 게. 두 번째 볼 때는 또 어떠셨나요? 그냥 첫 번째 봤던 게 맞다. 네. 설명 없고 영화 예쁘구나. 네. 약간 그런 거죠. 소피의 1인칭 시점으로 쓰인 소설이나 일기 같다는 느낌을 주는 건데 소피 1인칭이기 때문에 아버지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난지 그냥 일부만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아요. 명확하진 않죠. 네, 전지적 작가 시점처럼 그렇게 돼요. 얘는 뭘 했는데 뭐 성격이 또 뭐 이렇고 저렇고 그런 묘사가 하나도 없으니까. 네, 맞아요. 자, 그래서 저는 저는 이거 뭐야 키노에이치에서 왜 이렇게 하트를 좀 많이 눌러줬네. 딱 이 개봉 시점 자체가 아바타 물의 길하고 얼마 차이가 나지 않았잖아요. 맞아요. 아바타 물의 길에서는 직접적으로 아버지는 지킨다라고 대사가 아주 그냥 대사를 외치잖아요. 네. 거의 이연사 외칩니다. 이런 식으로 그쵸. 하는데 그것보다는 훨씬 더 아련하게 다가오는 아버지. 네, 맞아요. 진짜 저는 괜히 나도 모르게 전화하고 싶을 정도. 근데 전화를 안 했지만 안 했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아버지 이제 깨달았어. 그러니까 싸이노의 그 있잖아요. 그 느낌이에요. 네, 맞아요. 그런 옛날 감성이 있는 영화 같아요.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약간 비디오 테이프는 사기 치트키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같은 장면 찍어도 그냥 비디오 테이프로 찍으면 아련해져요. 그게 저거 아니에요? 뉴진스? 네, 맞아요. 뉴진스 디토도 이제 비디오로 찍었으니까. 최근에 영화도 있었는데. 그 뭐였지? 6번 칸. 6번 칸. 네, 6번 칸도 캠코더 영상이 예뻤고. 그 다음에 또 그거 생각나는 게 어쨌건 지금의
지금 3, 40대인 감독들이 어쨌건 이제 메가폰을 쥐기 시작했고 맞아. 자기만의 영화를 찍기 시작했는데 네. 그 감독들이 어렸을 때를 떠올리며 찍은 영화들의 비디오 테이프들이 약간 녹아나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중에 한국에서는 약간 벌새가 그런 느낌. 벌써 아, 네, 그렇죠. 벌새가 그런 느낌 들고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그 조나 힐이 찍은 미드 90. 미드 90. 아, 딱 네네. 90년대 얘기니까. 네, 딱 90년대 얘기니까 90년대를 음. 회고하면서 등장하는 이 비디오 테이프들. 이 영화도 90년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캐롤 시대인 50년대 요때는 필름이 맞아. 네, 필름이 맞아요. 맞는데 맞아요. 8, 90년대는 약간 비디오로 찍어야 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그것도 있었잖아요. 틱틱붐. 틱틱프처럼 약간 비디오의 그 지글거리는 그 화면 그거랑 약간 어떤 거 좀 제가 이제 비디오를 어렸을 때 많이 녹화해가지고 네, 이 많이 녹화하다 보면은 그게 좀 눌려요. 맞아요. 그 음질이라든지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습니다. 여러 번 녹화하면. 맞아요. 그런 질감의 영상이 요즘 들어서 요즘 친구들은 4K 영상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8K까지. 예, 절대 4K가 아니고 한 480p도 안 되거든요. 사실 비디오 해봤자 아무리 스케일업 해봤자 원래는 그런 상황에서 이 주는 그 메시지가 좀 메시지는 확실히 단순해요. 네, 맞아요. 이 영화의 메시지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그거예요. 부모에 대한 네. 감독이 대놓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났을 때 부모님은 좀 어렸는데 그 때문에 아버지가 좀 종종 오빠로 오해받고 했었다. 그래서 영화학교 과정 끝날 무렵에 올해 앨범 봤는데 그때 장편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게 바로 요거였다. 10살 때 이제 아버지랑 같이 튀르키예에서 2주 동안 보내가지고 뭐 첫 다이빙도 하고 고대 유적도 보고 뭐 패러글라이딩 영화에 나오잖아요. 그 하늘 네, 위에 맞아요. 네네. 그런 것도 이제 보면서 그게 덧붙여진 거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 얘기는 아니고 이제 저기서 이제 좀 덧붙여진 요거에 그러니까 이게 실제다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이거 실화냐? 네. 완전 실화는 아니고 요런 것들, 요런 소소한 게 실화다. 그래서 느껴지는 건데 그 필름으로 남기는 그 영화라든가 아니면 옛날에 그 폴라로이드 사진 같은 것들을 어쨌건 사진이기 때문에 건드릴 수가 없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게 과거에 매치하는 게 확실히 느껴져요. 근데 비디오 테이프는 약간 흐릿한 화질로 과거의 매체로 넘어가기 직전에 무언가기 때문에 주는 그리고 이게 우리가 보는 영상 너무 깨끗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깨끗한 영상 보다가 이렇게 풍화된 영상을 보니까 이게 시간이 이만큼 흘러갔구나를 너무 직관적으로 보여줘요. 그래서 이렇게 찍었을 때 효과가 진짜 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렸을 때 이야기가 맞구나. 네. 근데 약간 이 영화의 캠코더 영상은 이렇게 보통 다른 영화에서는 영상미 강조하거나 그런 자연 풍광을 드러내거나 아니면 과거의 시간대를 보여주어가지고 추억을 환기시키는 효과로 많이 사용되는데 이 영화에서는 캠코더의 영상이 현재 시간대 안에 놓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 맞아요. 점이 되게 독특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들의 추억이 좀 더 생생하게 다가오고 과거에 갇힌 시간이 아니라 현재에도 그 과거가 계속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를 잘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캠코더가 사실 영화의 미장센에도 반영되기도 한다는 네네. 생각이 들었는데 뭐냐면 그러니까 캠코더로 이렇게 지글지글거리는 게 미장센이 아니라 예컨대 이 딸인 소피하고 아빠하고 계속 그 어떤 중간에 공간을 두고 네. 약간 반으로 네. 갈려서 분리되어서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비디오 테이프를 꺼냈을 때 비디오를 찍는 이 눈하고 비디오에 담긴 공간은 분리되어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 구도로 이렇게 미장센이 계속 쌓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그 제일 잘 드러낸 신이 어쨌건 그 비디오 캠코더를 찍는 장면에 이렇게 실시간으로 틀고 있는데 딸하고 아빠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있는 이 소리는 다른 공간에 들리고 네. 이 재생되고 있는 화면은 여기 화면 안에 보이잖아요. 또 그리고 그 실제 모습이 TV에 이제 비치는 식으로 이제 동시에 나와가지고 그런 분리된 프레임이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때 내가 봤던 것과 지금 남아 있는 것 간의 차이가 계속 영화에서 이 두 공간의 분리로 드러난다. 이런 것들이 되게 특이하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영화의 음악이나 의상 소품이 이때 90년대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촉매제로는 작용을 해요. 네. 네. 뭐 대표적인 게 사실 저는 이제 로스델리오의 히트곡이죠. 마카레나. 마카레나는 정말 저도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 이게 뭐만 하면 마카레나 CF의 음악에 나오거나 맞아요. 아니면 TV 예능에 나오거나 뭐만 하면 다 나왔어요. 마치 강남스타일이 전 세계적으로 나온 거와 똑같은
그런 분위기였고 그리고 약간 유치원 어린이집의 재롱잔치 단골곡이거든요. 네, 맞아. 그리고 데이비드 베컴이 당시에 황금기를 구가하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옷을 입은 그 샤프 로고 샤프 이제 그 뭐야 네. 그 마킹 있고 거기 마킹인데 광고가 있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옷을 입은 여행객도 있어요. 아마 맨유 팬이겠지. 네. 그런 게 있을 것이고 또 그리고 저기 그리고 저는 이거 얘기하고 싶은데 애랑 이제 남자애랑 네. 오토바이 탔잖아요. 네, 네네. 맞아요. 그 오토바이 오락실에 겁나 많아요. 아직도 있어. 맞아요. XTT인가 그거 있는데 저거 어렸을 때 엄청 많이 했거든요. 오락실 가가지고 네. 그때는 500원도 안 됐어. 그 뭐 놓고 이제 하면 그게 이제 코스가 딱 그 아이들이 했던 코스랑 정말 똑같아가지고 간만에 그 게임 보니까 반갑더라고요. 네. 약간 그 음악들도 다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에 유행했었던 그 뭐지 브릿팝의 시초 같은 음악들을 썼는데 예컨대 블러라든가 블러. 그 다음에 그 천바완바 참바. 약간 그 언더 프레저라든가 그 다음에 그 이제 라이터스 브라더스가 부른 무슨 오 마이 달링하면서 나온 노래 있잖아요. 그런 것들 되게 약간 영화의 서사안에 녹아들게끔 하려고 노력을 한 흔적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재밌었어요. 그 듀엣을 부를 때 네, 그게 듀엣을 이제 부를 때. R.E.M의 Losing My Religion을 선곡했단 말이죠. 맞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칼럼이 거부를 합니다. 그리고 네. 혼자 소피가 구슬프게 부르는데 이게 이제 이 Losing My Religion이란 이 노래가 제목 자체가 이제 약간 그런 거잖아요. 영화가 따뜻한 태양 아래 마냥 즐거울 기억이었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태양빛으로 그을린 자국을 네, 맞아요. 한동안 남기는 그런 슬픔을 부여하는 장면이었는데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처음부터 넘어가 볼게요. 처음부터 얘기를 하자면은 결국은 소피의 그러니까 캠코더의 기록과 소피의 기억을 결합했기 때문에 네. 이 결합에는 상상도 있습니다. 네, 상상도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상상이라는 게 기억이라는 게 네. 상상 이런 게 오래되면은 저도 모르게 그 분실된 필름 조각처럼 약간 사라지는 게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kell럼이 아마 우울증이 있었을 거예요. 네. 네, 근데 일반적인 그런 무관심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은데 휴가 동안의 그런 만족감을 유지하면서 딸에게는 자신의 우울증을 분명히 숨기려고 했었을 거예요. 왜냐면 또 전화 통화를 대충 이제 유추해 보면은 어머니가 일단 떨어져 있었던 것 같고 네. 직업적이나 재정적이나 어려움이 있었던 상태였고 휴일에는 또 혼자 시간을 보내는데 그것도 태극권을 수령하죠. 네. 태극권을 하는데 자기 개발서를 읽는 삶을 보냈고 물론 이것도 소피의 기억과 없어진 기억을 메꾸는 상상이 합쳐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확히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함부로 이걸 얘기 못 하겠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킹코더처럼 눈으로 보이는 것과 이게 담기는 것과 이렇게 약간 결합돼가지고 뭔가 정황을 추측할 수만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스쿠버 다이빙 하던 중에 네. 스쿠버 마스크 잃어버리잖아요 바다에. 네, 맞아요. 이것도 캘럼이 애써 태어난 척을 했겠지? 아니면은 소피는 뭐 화가 이제 아버지가 이제 내 실수로 해서 화가 났으니까 마스크가 비싸든 걸 이해하면서 아버지를 위로한다던가 이게 정말 통찰력으로 그런 건지 아니면 이것도 상상인지 그러니까요. 모릅니다. 자세히는. 또 양탄자 상인한테 가가지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양탄자를 구입하는 비용이랑 씨름하는 거 비용 관련해가지고 씨름하는 걸 목격하는데 요거를 이제 문제는 아버지 심리를 온전히 이해하는 거는 결국에는 아버지 나이가 되어서야 가능한 일이었으니까 맞아요. 그게 사실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상상으로 그려진 장면 중에 제일 애매했던 건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영장 지나오다가 이렇게 건물 안에서 동성애자 두 명 키스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아버지인지 아닌지 헷갈리게 난? 일부러 그렇게 했죠. 네, 맞아요. 이런 장면도 그 일부러 그렇게 한 게 은근히 많아요. 맞아요. 아버지가 동성애자로 보일 수 있게끔. 그래서 일부러 이제 이런 설정을 해가지고 아마 호불호가 좀 많이 갈렸. 국내에서 분명히 국내 평론가들도 호불호가 좀 갈린 부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이런 형식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무튼간에 그렇다면은 이 작품에서 이제 특별하게 또 기억할 만한 것이 되면 뭐가 있을까요? 기억
아영 씨. 저는 처음부터 약간 이 감독이 영화의 형식, 그러니까 영화의 영상 문법들을 되게 다양하게 쓴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일단 롱테이크로 보통 찍는 영화들이면 줄곧 약간 롱테이크로 쓰기도 하는데 이 감독은 롱테이크를 쓰면서 소피가 이게 자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다음날 아침에 같은 위치에 아빠의 뒷모습으로 매치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운드도 아이의 숨소리를 들려주다가 아빠의 자는 숨소리로 이제 사운드를 매치하고 있고 약간 이런 다양한 뭐 360도 회전샷도 나오고 진짜 되게 다양한 영상 문법을 구사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되게 보는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360도 회전 쇼트는 그건 네. 정말 최고였던 것 같아요. 네, 치트키죠. 네, 사실 360도는 치트키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거 다른 영화 이거 저희가 백승희 감독님을 최근에 만나서 그런 건 아니지만 백승희 감독님한테도 이제 30분 30도 할 때 그 얘기 꼭 드렸거든요. 제가 그 오늘도 네. 평화로운에서 네. 360도 돌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네. 그 차이나타운이라고 네, 이제 맞아요, 우기는 맞아요. 장면. 인천역에서 한 바퀴 돌리니까 차이나타운이다. 네. 아니 중국이다. 중국인데 차이나타운이거든요. 중국인데 네. 아무튼 중국에 나오는 우기는 장면. 아 그거가 그만큼 전에 제가 봤던 360도 회전 쇼트는 그게 일단 베스트였고 제가 본 거는 그 다음이 이거였던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이제 그러면서 과거에서 현재로 돌아온 거니까. 네. 저는 그린나이트. 그린나이트. 그린나이트 이렇게 360도 회전에 이렇게 그린 그 기사가 누워 있었다가 가웨이 누워 있었다가 360도 회전하니까 해골이 되어 있고 이게 지구에 순환하는 시간을 한꺼번에 압축하는 그런 느낌이었고 그 이거가 저는 근데 감정상으로 더 좋았어요. 네. 근데 약간 이 영화에서 약간 좋아하는 장면 탑 2가 이 360도 회전샷이랑 그 언더프레셔 장면이잖아요. 그게 막판에 다 몰려 있어요. 네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장면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약간 그 언더프레저 할 때 이게 빛이 이렇게 이렇게 섬광처럼 이렇게 파파파 비쳤다가 꺼졌다가 네네. 하는데 그거가 360도를 예견한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음악 사용은 좀 과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어렸을 때니까 이게 이제 이 아이가 소피 같은 경우는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막 10대에 접어든 거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그게 있어요. 이 심리가 있어요. 왜냐면 네. 좀 화장실에서 뭐 네. 사실 이거는 조금 더 나이를 먹어야지 알만한 내용들이잖아요. 뭐 네네. 성적인 거라든지 네, 이런 거. 맞아요. 왜냐면 2차 성징도 분명히 안 왔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것도 몰랐을 거고 그런 대사들이 이제 계속 주고 들려와요. 네, 보통. 맞아요. 그런 것에서 자기가 반응하는 것. 요거는 아마 상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네네. 제가 기억은 아닌 것 같고, 기억이고 음. 상상은 아니었을 것 같은 느낌. 약간 그러면서 본인도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이었으니까. 맞아요, 레즈비언. 네. 그래가지고 그 카메라로 이렇게 아버지가 키어인가 아닌가를 이게 상상하게끔 하면서 아버지로부터의 나의 정체성을 찾아 나서는 모험이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런 정체성 탐색의 측면에서 보자면. 참고로 이제 소피 캐스팅은 한 6개월 정도 걸렸다고 해요. 네. 상당히 많이 걸렸고 800명 아이들 중에 16명을 직접 만나가지고 프랭키 코리오를 이제 처음 캐스팅하게 됐다고 하고 폴 메스칼 얘기를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정말 대단한 배우다. 네. 이 배우도 일단 이번에 나무주연상 후보 올랐고 생애 처음으로 앞으로 어떤 재능을 보여줄지 모르겠는데 참고로 일단은 지금 바로 픽한 감독님이 그 리들리 스콧 감독님 바로 픽해가지고 글래디에이터 2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글래디에이터가 사실은 이게 이제 아마 자식 세대 이야기를 이제 할 것 같은데 이제 아버지 세대는 이제 러셀 크로우 세대니까 요 자식들 세대 쪽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뭐 정확한 시놉시스는 모르니까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리들리 스콧 감독이 이걸 건드리는 이유도 사실 궁금하긴 해요. 맞아요. 아니 도대체 에이리언은 언제 끝내고 뭔 또 언제 끝내고 하는데 이걸 또 꺼내시는 이유는 뭔지 모르겠지만 뭐가 있으니까 꺼내겠죠? 네. 네. 그 뭐였지? 전 폴 메스칼 배우 이렇게 좋게 봤던 게 노멀 피플이란 드라마 있어요. 거기서 연기를 진짜 잘하긴 했었어요. 그 에드가 데이지 스콧이랑 데이지 에드가 존스라고 그 가제가 노래하는 곳 그 배우랑 호흡을 맞췄었어요. 폴 메스칼이 참고로 캐스팅 당시에 25살이어가지고 약간 이제
왜냐면 캐릭터 나이는 31살 여자애니까 그래서 살짝 어려 보이는 설정이었는데 일단 괜찮았다고 했고 그래서 이제 연기 경험이 이제는 프랭키 코리어가 없으니까 배우가 없으니까 이제 같이 2주 동안 몇 시간씩 함께 매일 같이 보내면서 조금씩 무대를 쌓아야지 일단은 뭐 분위관계 연기도 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일단 그거를 먼저 쌓는 게 우선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프리프로덕션 기간 중에 이제 또 훑어보고 또 그런 식으로 하루에 4시간 정도밖에 작업을 못해. 왜냐면은 아역 배우는 법이 있죠. 네 맞아요. 아, 이 영국은 철저합니다. 영국 이거는 해리포터 찍었을 때도 그랬잖아요. 해리포터 찍었을 때도 아이들 하루에 찍어야 되는 시간이 정해지고 또 4시간. 학교도 다녀야 되고 하니까 맞아요. 그거 정확히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35mm 필름을 촬영하는 것보다 이 하루에 4시간이라는 게 더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런 모습들이. 그 참고로 20년 뒤 모습을 보여준 이유. 요거는 원래는 없었대요. 네. 원래 구성에는 없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한밤중에 일어나 가지고 파트너가 침대에 남아 있는 장면. 요거는 그냥 본능적으로 넣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 결말들을 실험을 했는데 이제 캘럼이 찍은 어릴 적 자신의 영상을 보고 있는 어린 소피를 포착하는 게 그 어린 소피를 안 치는 게 가장 영화의 중요한 관점으로 인정하면서 영화 속에서 경험했던 모든 순간을 하나의 숏으로 담고 싶어서 그렇게 정했다고 합니다. 혹시 또 말씀해 주실 게 있을까요? 약간 그 캠코더 영상으로 이제 분리시켜서 보여주기도 하는데 약간 좀 인상적이었던 게 캘럼이랑 소피가 호텔 방 안에서 이때 캘럼은 화장실에서 다친 팔을 치료하고 있고 맞아요. 소피는 침대에서 이제 캘럼에게 말을 걸고 있는데 이제 다만 둘은 이제 서로의 상황을 보지는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때 소피의 사운드와 음성은 아빠 캘럼에게 닿는데 캘럼의 신음소리는 딸 소피에게 닿지 않아가지고 되게 아릿했던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이 장면. 사실 이거 보면서 저 또 얘기하자면은 내가 이제 아버지가 될 가능성이 이제 뭐 높으니까 뭐 아무튼간에 아버지가 되면 또 어떻게 될 것인가 나 생각도 들고 또 작년에 나왔던 영화 중에 여러 영화가 있었지만 이 해변가를 배경으로 했고 또 휴양지를 배경했다는 점에서 일단 로스트 오터 또 먼저 생각났고 거기는 이제 모녀 관계에서 나왔던 거기서도 풀메이칼 나왔어요. 이게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갑자기 썬다운 그것도 해질녘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니까 또 해변가고 그것도 해변가에서 한 남성이 벌어지는 이야기였으니까 썬다운의 아버지는 좀 썬다운의 아버지는 좀 다르죠. 많이 다르죠. 네네. 인성 네, 썬더는 뭐 아버지가 물고 그 세대는 얘기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여러 편이 떠올라지는데 아무튼 애프터선은 생각해보니까 포스터 자체도 그을러져 있네. 네 맞아요. 그게 네. 좀 예쁘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그래요. 애프터선은 여하튼 그 보다 보면 또 재밌는 게 계속 그 두 사람의 얼굴을 보여준다기보다는 등을 보여주거든요. 등을 보여줘. 네, 침대에 누워 있는 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의 표정을 함부로 짐작하지 않으려는 조심스러운 태도. 근데 예전에 어디서 들었는데 좋은 연기는 등으로 하는 연기다. 네 맞아요. 얼굴로 하는 게 아니고 등으로도 좋은 연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폴 메스칼이 좋은 배우인 거 맞는 것 같다. 네 맞아요. 등으로 연기 잘하고 심지어 등이 수평선이 위로 올라가 있어요. 그거는 저기잖아요. 파벨만스. 농담을 한 얘기예요 종종. 등을 찍을 때 수평선이 위로 올라가 있어요. 정말 다재다능한 배우다. 나 이거 느낄 수 있고. 자, 그래서 뭐 사실 뭐 저희가 뭐 근데 생각해 이렇게 얘기하니까 더 할 얘기가 그렇게 그러니까 이 영화가 그렇게 막 깊은 얘기는 아니에요. 형식적으로는 뭐 형식적으로는 뭐 대단하다고 하겠지만 내용적으로는 그러니까 미스테리인 거야. 아까 전에 아버지가 죽었냐? 그러니까 일반인 아버지가 죽은 거야? 그러니까요. 물론 저는 죽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당연히 네네. 네, 저도 약간 우울증 앓고 있으니까 자살했을 거라고 생각. 네. 그때 거기서 왜냐면 그래야지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감정? 아기가 맞아진다고 하는 게 왜냐면 거기서 애가 울잖아요 막판에. 네 맞아요. 애가 우니까 그러면 내가 나이가 아버지랑 이제 똑같아졌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이제 들게끔 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게 저는 그때 돌아가셨다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 정도의 미스테리 정도가 사실 없을 것 같아요. 이 영화를 네. 보는데 그렇게 막 어렵게 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관객들이 그 정도 빼고는. 네. 그래서 약간 저희 세대에 약간 샬럿 애프터선이 있다면 약간 옛날 세대에는 요나스 메카스라는 이상한 감독이 있는데 약간 미국 인디 영화계에 인디 영화에서 약간 일기 영화만 찍었던 사람이에요. 자기 일기만 영화로 찍은. 그 감독은 약간 필름 가지고 그냥 빠르게 몽타주 해가지고 이런 비슷한 효과를 만드는 감독인데 그 감독 영화도 꽤 괜찮고 영향을 받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애프터선에서. 네, 약간 다음 작품이 기대가 되는 게 이 감독의 단편들을 다 봤는데 다 보셨군요. 네, 저도 근데 다 예뻐요. 그러니까 예뻐서 약간 예전에는 웨스 앤더슨의 그런 스타일을 옹호하고 좋아하는 이제 좀 팬들이 있었다면 이 감독이 다른 스타일로 좀 그런 팬덤을 모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모르겠는데 3편을 이제 네네. 단편을 주셨다고 하는데 이제 그 중에 3번째 단편 영화인 블루 크리스마스. 네. 네. 요걸로 이제 베리제키스 감독이 문라이트 베리제키스 감독이 네네. 이제 애프터선 한번 제작해 보자라고 이제 해서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웨스 앤더슨이 너무 통제되고 짜여 있는 그 미장센이라면 네. 이 사람은 약간 추억을 자극하고 그런 미장센인 것 같아가지고 네. 약간 이전 작품들은 어떤 작품이에요?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내용이 딱히 똑같은 뭐 그냥 똑같은 과거의 상인 건지. 그거 아니고 약간 가족의 얘기를 가족 얘기, 다루고 가족 있고, 얘기. 네. 기억에 대한 거는 같아요. 애프터선만 그런 것 같아요. 네. 약간 그 뭐였지? 어떠한 일이 일어나려는데 그 한순간만을 포착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네, 투즈데이도 일상에 대한 내용이고. 아무튼 살라데스 감독이 스코틀랜드 출신이고 일단은 지금 현재는 뉴욕에서 이제 네. 작업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감독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애프터선 같은 경우는 뭐 저희가 어마어마하게 할 얘기가 많을 줄 알았는데 어마어마하게 할 얘기가 없어가지고 이제 시간을 여기서 문을 닫으려고 제가 일단은 그래도 남은 시간이 한 5분 정도 왜냐면 그래도 녹음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5분 정도 남아 있으니까 저희가 앞으로 어떤 영화를 할지 잠깐 한번 얘기를 잠깐 꺼내보려고 하는데 왜냐면은 저희가 녹음할 영화들은 엄청나게 많은데 녹음하고 싶은 영화들 그런 거 많은데 일정상으로 인해서 녹음 못하는 영화들이 은근히 많아요. 예를 들면 사실은 저도 그걸 하고 싶었는데 이번에 내한을 했었잖아요. 너의 눈을 들여다보면. 네, 너의 눈을 들여다보면 이런 것도 사실은 못했단 말이죠. 못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은데 이거 개봉 시기랑 안 맞아가지고 이거 먼저 보셨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너의 눈을 들여다보면 진짜 좋은 영화입니다. 약간 하마구치 류스케 드라이버 마이카가 동일본 대지진이라든가 히로시마라든가 이런 역사적 맥락을 아울러가지고 개인을 치유하는 느낌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리고 약간 청각장애인 얘기다 보니까 그 소통 개인과 개인 사이의 소통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언어 없이도 우리가 소통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드라이브 마이카의 맨 마지막 침묵신이 약간 언어 없이 수화로 인해서 소통할 수 있는 거라면 이 사람 여기서의 수화도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좀 다르게 힐링으로 다가와요. 약간 우리가 진정한 소통이 가능한 것인가? 그리고 청춘이라는 테마도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네. 그래가지고 그 감독 전작 너의 새는 노래할 수 있어. 거기서 나온 그 인물들이 대화 없이 그냥 탁구만 하는 씬이 있거든요. 그 씬의 감정선을 120분 동안 늘려놓은 느낌이라 되게 재밌었어요. 이게 아마 그 시네마 준보였나요? 네. 거기서 이제 선정한 작년 최고의 일본 영화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고 그리고 뭐 7월 달에는 아마 개봉을 저희가 아마 부천 다녀왔을 거고 했겠지만 사실 이제 기대되는 작품들 여러 가지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 뭐 플로리안 젤러 감독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더선도
근데 사실 더선이 그렇게 옛날에는 아카데미 후보군에 있었는데 갑자기 얘기가 없어졌거든요. 쥐도새도 모르게 그냥 사라져 버리는 그런 작품이기도 했는데 더선은 또 어떻게 나올지 이것도 궁금하지만 요거는 주간 연기자를 통해서 얘기를 할 것 같고. 그 보이즈 어프레이드 하면 어때요? 보이즈 오프레이드. 안 그래도 지금 다음 시간에 어떤 영화를 해야 할지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은 저희가 확실한 게 이제 픽스된 거는 일단은 바비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비. 왜냐면 그레타 거익 감독이 내가 폰을 잡았고, 일단 그레타 거익이 일단은 했다. 1번, 2번 내한한다. 아니 이거는 사실 오늘 아침 이제 녹음할 때 오늘 아침에 알았어요. 오늘 아침에 온 소식이어서 깜짝 놀랐어. 왜냐면 이분들이 이런 영화로 올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고 루비도 그렇고 라이언 고슬링도 그렇고 다 처음 내한하는 건데 뭔가 슈퍼히어로 영화로 올 줄 알았어. 네, 그러니까요. 이게 슈퍼히어로 영화인가? 라고 하기에는 좀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슈퍼히어로는 아닌데 아무튼간에 1억 달러씩이나 들였다는 거 보면은 뭔가 있어요. 네, 과연 그레타 거익 감독이 어떤 영화를 보여줄지 요것도 궁금하고. 그리고 일단은 바비는 1번. 그리고 저희가 미리 이제 프리뷰처럼 다음에 어떤 영화일지 말씀드리면 2번은 갑자기 에스터로이드 시티나 인디아나 존스 둘 중 하나. 네, 에스터로이드 시티. 맞아. 에스터로이드 시티 저희가 왜 하냐면은 아까 전에 웨스 앤더슨 감독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아가지고 에스터로이드 시티도 여기도 마고 로비가 나오죠. 네, 아무튼 여러 배우들이 싹 다 나오는 참 이 멀티캐스팅은 어떻게 하면 나오는 건지 저희 출연료는 이분들한테 어떻게 지급되는지 사실 이게 더 궁금해. 그러니까. 출연료는 이분들한테 뭐 얼마나 주는 건데 이런 사람들이 다음 영화에 오는 건지 근데 십시일반에서 그냥 공짜로 오는 건지 홍상수처럼 노게티로 할 수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궁금하고 자 그래서 다음에는 뭐 할까 이제 세 번째 작품을 궁금했는데 사실 제가 공포영화 잘 안 봅니다. 근데 공포영화 잘 안 봐서 제목은 알아. 뭔 내용인지 대충 알아. 근데 안 봤어요. 네. 근데 이제 눈 감고 봐야겠네. 보이즈 어프레이드는 그냥 그 감독이 워낙에 미드소마로 큰 걸 얻었으니까. 네. 그래서 세 번째는 그래요. 눈 감고 여러분들을 믿고 보이즈 어프레이드를 일단은 세 번째 영화로 할 것 같아요. 네, 부천국제영화제 개막장이기도 하고요. 부천 영화제 개막장이고 유전 미드소마. 정말 뭐 다 센 영화들을 가지고 오셨고 이번에 호아킨 피닉스가 1인 몇 역이야 이거. 와 엄청나게 3역 아니에요? 네 1인 3역으로 딱 나오고 그리고 세영 시간이 뭐 이렇게 길어 180분 그래요. 미드소마도 원래 3시간 4시간 그 사이였다고 들었어요. 엄청 기네요. 네네 맞아요. 아무튼 이 영화까지 이 세 영화를 주축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리 이제 보시고 난 다음에 어차피 이걸 왜 얘기를 하면 미리 보시고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자 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다음 아마 녹음은 저희가 이제 스포츠부도 있고 뭐 있고 하다 보니까 또 감독님 또 나오셔야 돼요. 왜냐면 스포츠부 녹음 때문에 감독님이 또 나오셔가지고 감독님이 또 인천 팬이시거든요. 네, 백승희 감독님이. 그래서 인천 관련된 얘기도 또 해야 되니까 백승희 감독님 한번 더 모시고 난 다음에 저희가 한 7월 말쯤에 녹음을 해서 이제 그때 다시 이야기를 할 예정이니까요. 그때까지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 기자였습니다. 긴 시간 청취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